지난 한 달 동안 그리고 이번 달에도 많은 영상들이 노벨라 채널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여러분의 애청 소설들을 내리면서 허전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충실한 여러분의 노벨라가 되고자 아픔을 겪는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추스립니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리고 영원한 세계 명작들을 다시 하나하나 여러분께 들려드릴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밤은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읽고 싶어서 저희 인생책 중 하나인 노인과 바다를 골랐습니다. 저는 노인과 바다를 지금보다 많이 젊었을 때 한 번, 노벨라의 오디오북을 시작하고 한 번, 그 다음은 낭독하기로 마음먹고 번역에 몰두하면서는 부분 여러 번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매번 저에게 다가오는 감동이 달랐습니다. 물론 처음에 읽을 때는 아무래도 출판사의 서평이라든가 역자의 이야기 등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읽었을 때 새롭게 저희 눈에 뜨인 장면들은 노인과 소년이 나눈 마음의 교류였습니다. 이 책의 이야기가 바뀐 것이 아닌데 젊어서는 보이지 않았던 행간의 의미랄까요? 아니면 작가의 생각이랄까요? 아주 새로운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마치 해밍웨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던 걸 내가 이제야 알았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전문 번역가는 아니지만 제가 느낀 감동만큼은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읽으신 작품이어도 오늘은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하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의 수고를 내려놓고 이 밤도 노벨라와 함께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노인과 바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원작, 노벨라 번역. 그는 멕시코 만류에서 돛담배를 가지고 홀로 물고기를 잡는 노인으로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지 오늘로 84일이 되었다. 처음 40일 동안은 한 소년이 그와 함께했다. 하지만 40일이 지나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자 소년의 부모는 소년에게 그 노인이 마침내 최악의 불운을 뜻하는 살라오가 된 것이 틀림없다고 했고, 소년은 부모가 하라는 대로 다른 배로 옮겨 첫 주에 썩 좋은 물고기 3마리를 잡았다. 매일같이 빈배로 돌아오는 노인을 바라보는 것이 소년을 슬프게 했고, 그는 항상 노인을 도와 감겨진 낚싯줄이나 갈고리와 작살, 그리고 돛대에 감겨진 돛을 들여오기 위해 물가로 내려갔다. 밀가루 포대를 기워서 만든 돛은 끝이 말아져서 마치 영원한 패배의 깃발 같아 보였다. 노인은 여위고 수척했으며 목 뒤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그의 두 뺨의 갈색 반점들은 태양이 열대의 바다에 반사되면서 자애로움으로 베풀어준 피부 암이었다. 그 반점들은 얼굴 옆면에 퍽 많이 퍼져 있었고 그의 양손에는 낚싯줄에 걸린 무거운 물고기들을 다루느라 생긴 상처들이 깊은 흉터로 주름 잡혀 있었다. 하지만 어떤 상처도 새롭게 생긴 것은 아니었다. 그것들은 물고기 하나 없는 사막의 침식만큼이나 오래된 것들이었다. 그에 관한 모든 것이 늙었지만 눈만은 예외였고 그의 두 눈은 바다와 똑같은 색으로 기운찼고 패배를 모르는 것 같았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그들이 배가 정박되어 있는 곳에서 두구로 올라가고 있을 때 소년이 노인을 불렀다. 나 다시 할아버지와 같이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돈을 좀 벌었거든요. 노인이 소년에게 고기잡이를 가르쳤고 소년은 노인을 사랑했다. 아니다. 노인이 말했다. 운이 좋은 배를 타지 않니? 그들과 일하거라. 하지만 정말 할아버지가 87일 동안 고기를 못 잡다가 그 다음 3주 동안
매일매일 우리가 큰 물고기를 잡았던 일을 기억해 보세요. 기억하지. 노인이 말했다. 내가 날 믿지 못해서 떠난 게 아니란 걸 안다. 저를 떠나게 한 사람은 아빠예요. 난 아이니까 아빠 말씀대로 해야 해요. 알아. 노인이 말했다. 당연한 일이지. 아빤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 하지만 우린 있지. 안 그러니? 네. 소년이 대답했다. 테라스에서 맥주를 사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장비들을 집으로 가져가요. 좋지. 노인이 대답했다. 우리 어부들끼리. 그들이 테라스에 자리를 잡자 많은 어부들이 노인을 놀려댔지만 그는 화내지 않았다. 다른 어부들, 나이가 많은 어부들은 그를 보고 마음 아파했다. 하지만 겉으로 나타내지는 않았고 그에게 그들이 낚싯줄을 들이웠던 해류와 수심에 대해서 그리고 꾸준히 좋은 날씨라든가 그들이 본 것들에 대해서 공손하게 이야기했다. 그날 수확이 좋은 어부들은 벌써 돌아와서 잡아온 청새치를 손질한 뒤에 2개의 나무 판자에 걸쳐 넓게 펴놓고 2사람이 각각 판자의 양쪽 끝을 잡고 비틀거리며 저장소로 운반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바나의 시장으로 그것들을 운반할 냉장 트럭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상어를 포획한 어부들은 만의 다른 쪽에 있는 상어 처리 공장으로 그것들을 가지고 갔다. 그곳에서 상어들은 도르래로 올려져서 간이 제거되고 지느러미가 잘리고 껍질이 벗겨지고 살은 소금에 절이기 위해 기다란 조각으로 잘렸다. 동쪽에서 바람이 불 때는 상어 처리 공장에서 항구를 가로질러 냄새가 날아오지만 오늘은 북쪽으로 돌다 가라앉아서 냄새는 약간의 자취만 있을 뿐 테라스는 쾌적하고 볕이 좋았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년이 말을 꺼냈다. 노인이 대답했다. 그는 잔을 든 채 여러 해 전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제가 내일 쓰실 정어리를 잡아올까요? 아니다. 가서 야구나 하거라. 나는 아직도 노를 저을 수 있고 로헬리오가 그물을 던져줄 거야. 제가 가고 싶어요. 고기 잡으러 함께 못 가니까 다른 거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맥주 사주지 않았니? 노인이 말했다. 벌써 어른이 다 되었구나. 할아버지가 처음 저를 배에 태우고 나가셨을 때 제가 몇 살이었죠? 5살. 그때 넌 죽을 뻔했지. 그때 내가 잡은 고기가 너무 펄펄 뛰어서 배가 거의 박살이 났었지. 기억나니? 꼬리가 철푸덕대고 부딪히던 소리, 가로장이 부서지던 거, 그리고 몽둥이 소리가 기억나요. 할아버지가 젖은 낚싯줄이 뭉쳐있는 뱃머리로 저를 던지셨고 배 전체가 흔들리던 느낌, 할아버지가 나무를 잘라 쓰러뜨리듯이 물고기를 패던 소리, 그리고 제가 뒤집어 쓴 들큰한 피냄새도 기억나요. 그걸 정말 기억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얘기해 준 거냐? 전 우리가 함께 나갔던 첫날부터 모든 걸 기억해요. 노인은 햇볕에 그을린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았다. 내가 내 아들이라면 데리고 나가는 모험을 하겠다만. 노인이 말했다. 넌 내 아버지 그리고 내 어머니의 아들이고 또 지금은 운이 좋은 배를 타고 있지 않니? 정어리 잡아와도 되죠? 미끼도 4개 구해올 수 있어요. 오늘 쓰고 남은 것이 있어. 소금 상자에 넣어두었거든. 싱싱한 걸로 4개 가져올게요. 하나만. 노인이 말했다. 그의 희망 그리고 자부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미풍이 불어오면서 이제 그것들은 새롭게 솟아올랐다.
2개요. 소년이 말했다. 그래, 2. 노인이 동의했다. 훔친 건 아니겠지? 훔치려면 그럴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건 제가 산 거예요. 고맙다. 노인이 말했다. 노인은 자신이 언제부터 겸손함을 지니기 시작했는지 궁금해하기에는 너무 단순했다. 그러나 겸손함을 지니게 된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며 진정한 자존심에 흠이 가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해류라면 내일은 좋은 날이 될 거다. 그가 말했다. 어디로 가실 건데요? 소년이 물었다. 멀리 나갔다가 바람이 방향을 바꾸면 돌아오려고. 날이 밝기 전에 나가 있고 싶다. 배주인이 멀리 나가 일하도록 해볼게요. 소년이 말했다. 할아버지가 진짜 큰 고기를 잡으면 우리가 도울 수 있게요. 그는 너무 멀리 나가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던데.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주인이 보지 못하는 걸 볼 거예요. 물고기를 쫓고 있는 새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만세기를 쫓아 멀리 나가게 할 수 있어요. 눈이 그렇게 나쁘냐? 거의 장님이에요. 그거 이상하구나. 노인이 말했다. 그는 거북잡이를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걸 하면 눈이 망가지거든. 하지만 할아버지는 모스키토 해안에서 몇 년이나 거북을 잡았어도 눈이 좋으시잖아요. 나야 이상한 늙은이라서 그렇지. 그런데 할아버지, 정말 큰 물고기를 잡을 만큼 지금도 힘이 좋으신 거예요? 그런 거 같다. 그리고 요령이 많이 있으니까. 장비들을 집으로 옮겨요. 그래야 투망을 가져다가 정어리를 잡죠. 그들은 배에서 장비를 챙겼다. 노인은 돛을 어깨에 매서 옮겼고 소녀는 감겨있는 단단히 꼰 갈색 낚싯줄, 갈고리, 손잡이가 긴 작살이 실린 목선을 옮겼다. 미끼 상자는 큰 물고기들이 배 가까이 당겨졌을 때 제압하기 위해 쓰는 몽둥이와 함께 배의 고물 아래 놓여 있었다. 노인에게서 훔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돛과 무거운 낚싯줄이 이슬을 맞으면 좋지 않으니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 나았고 그는 동네에서 그의 물건을 훔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확신은 하고 있었지만 배에 남겨진 갈고리나 작살은 불필요한 유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2 사람은 노인의 오두막을 향해 함께 길을 걸어 올라가서 열려있는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노인은 돛이 감겨진 돛대를 벽에 기대어 세워놓았고 소녀는 상자와 다른 장비들을 그 옆에 놓았다. 돛대는 거의 오두막의 방 하나와 맞먹게 길었다. 구아노라는 대왕 야자나무의 억센 껍질로 만든 오두막에는 침대 하나, 테이블 1개, 의자 1개, 그리고 흙바닥에는 음식을 해먹는 공간에 숯이 있었다. 구아노의 질긴 섬유질 잎들을 편편하게 겹쳐서 만든 갈색 벽에는 예수 성심 채색화 1장과 꼬브레의 성모 채색화 1장이 걸려 있었다. 그것들은 아내의 유품이었다. 전에는 색이 바랜 아내의 사진도 벽에 걸려 있었지만 볼 때마다 외로움이 더해서 노인은 사진을 떼어냈다. 그 사진은 구석에 있는 선반 위 노인의 깨끗한 셔츠 아래에 있었다. 드실 게 뭐가 있어요? 소년이 물었다. 노란 쌀밥 한 냄비와 생선. 좀 먹겠니? 아니요, 집에 가서 먹을래요. 불을 피울까요? 아니다, 나중에 내가 하마. 아니면 그냥 찬대로 먹어도 되고. 투망 가지고 가도 돼요? 물론이지. 투망은 그곳에 없었고 소녀는 언제 그것을 팔았는지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 이 꾸며낸 대화를 되풀이했다. 생선과 노란 쌀밥이 들어있는 냄비가 없다는 것 역시 소녀는 알고 있었다. 85는 행운의 숫자야. 노인이 말했다. 내가 손질을 다 하고도 무게가 1000파운드 넘는 고기를 잡아오면 넌 어떨 것 같으냐? 투만 가지고 정어리 잡으러 가요. 문가에 해 잘 드는 데 앉아 계세요. 그러마 어제 신문이 있으니 야구 기사나 읽어야겠다. 소녀는 어제 신문도 꾸민 이야기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노인이 침대 밑에서 신문을 꺼냈다. 잡화점에서 페리코가 준 거다. 노인이 설명했다. 정어리 잡으면 돌아올게요. 할아버지 거랑 내 거랑 얼음에 채워놓고 아침에 나눠요. 제가 돌아오면 야구 이야기 해주세요. 양키스는 지는 법이 없지. 하지만 클리브랜드 인디언스가 겁나요. 양키스에 대한 신념을 가져야지. 얘야, 위대한 디마지오를 생각해라. 저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 클리브랜드 인디언스 둘 다 겁나는데요. 그러다간 신시내티 레즈나 시카고 화이트삭스까지 겁내겠구나. 잘 읽어보시고 돌아오면 이야기해주세요. 우리 85가 들어가는 로또 한 장 사면 어떻겠니? 내일이 85일째거든. 살 수 있죠. 소년이 말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위대한 기록인 87은요. 같은 일이 2번 일어나지는 않지. 85가 들어간 걸로 살 수 있겠니? 주문할게요. 한 장만. $2.50인데 누구한테 빌리지? 그건 쉬워요. $2.50은 언제든 빌릴 수 있어요. 어쩌면 나도 빌릴 수 있을 것 같구나.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빌리지 않으려고. 처음엔 빌리지만 그 다음엔 구걸하게 되니까. 따뜻하게 하고 계세요, 할아버지. 소년이 말했다. 지금 9월인 거 아시죠? 큰 고기가 나오는 달이지. 노인이 말했다. 누구라도 5월에는 어부가 될 수 있어. 전 이제 정어리 잡으러 갑니다. 소년이 말했다. 소년이 돌아왔을 때 노인은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다. 해는 저물었다. 소년은 침대에서 오래된 군용 담요를 걷어 의자 등받이에 둘러 노인의 어깨를 덮었다. 이상한 모습의 어깨였다. 매우 늙었지만 아직 힘이 좋고 목 또한 여전히 강인해 보였다. 목의 주름들은 노인이 잠들어 고개가 앞으로 숙여져서 그다지 드러나지 않았다. 노인의 셔츠는 그의 도처럼 너무 여러 차례 기워서 기운 조각들이 햇빛에 여러 가지 다른 빛깔들로 발해 있었다. 노인의 두상이 매우 늙은 데다 눈을 감고 있어 얼굴에는 아예 생기가 없었다. 무릎에 펼쳐진 신문은 저녁녘 그의 산들바람에도 그의 팔의 무게로 눌려 그대로 있었다. 그는 맨발이었다. 소년이 그를 그곳에 남겨두고 나갔다 돌아왔을 때도 노인은 잠들어 있었다. 일어나세요, 할아버지. 소년이 말하면서 노인의 한쪽 무릎에 손을 얹었다. 노인은 눈을 떴고 잠시 동안 아주 먼 곳으로부터 지금으로 깨어나고 있었다. 이제야 그가 미소를 지었다. 무얼 가져왔니? 저녁 식사예요. 소년이 말했다. 우리 저녁 먹어야죠. 난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아. 그래도 드세요. 안 먹고 고기를 잡을 순 없잖아요. 그러마. 노인이 일어서며 말하고 신문을 들어서 접었다.
그러고 나서 담요를 접기 시작했다. 담요는 두르고 계세요. 소년이 말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할아버지는 식사 안 하고 고기잡이 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오래오래 살아서 너 자신도 잘 보살피렴. 노인이 말했다. 그런데 저녁은 뭐냐? 검정콩과 밥, 튀긴 바나나, 그리고 스튜가 좀 있어요. 소년이 테라스에서 2층으로 된 양철 도시락에 음식을 담아왔다. 냅킨으로 쌓여진 칼, 포크와 숟가락 2세트는 그의 호주머니에 넣어왔다. 이걸 누가 준 거니? 마틴, 주인 아저씨요. 내가 고맙다고 인사해야겠다. 벌써 제가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소년이 말했다. 할아버진 인사하실 필요 없어요. 큰 고기의 뱃살을 그 사람에게 주어야겠다. 노인이 말했다. 우리한테 이렇게 해준 게 점이 아니지? 그럴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뱃살보다 뭔가 더 줘야겠구나. 우릴 참 많이 챙겨주는 사람이야. 맥주도 2병 보냈어요. 난 캔 맥주가 제일 좋아. 알아요. 하지만 이건 병맥주예요. 아트웨이 맥주요. 병은 제가 돌려줄 거고요. 내가 정말 고맙구나. 노인이 말했다. 이제 먹을까? 제가 계속 먹자고 했죠? 소년이 그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드실 준비가 될 때까지 도시락을 열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준비됐다. 노인이 말했다. 그저 씻을 시간이 좀 필요했을 뿐이야. 어디서 씻으셨다는 거지? 소년은 생각했다. 마을의 공동수도는 2길 아래 있었다. 할아버지가 쓰실 물을 여기에 가져다 드려야겠어. 비누도, 또 좋은 수건도.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셔츠도 하나 구해다 드리고 겨울에 입으실 자켓이랑 신발 같은 것, 그리고 담요도 한 장 더. 스튜가 정말 훌륭해. 노인이 말했다. 야구 이야기 해주세요. 소년이 청했다. 미국 리그에서 내가 말했듯이 양키즈가 최고지. 노인이 즐거워하며 말했다. 그들이 오늘은 졌어요. 별일 아니야. 위대한 디마지오가 다시 힘을 되찾았거든. 그 팀에 다른 선수들도 있잖아요. 물론이지. 하지만 그가 점수를 내지. 다른 리그로 말하자면 브루클린 대 필라델피아 경기에선 난 브루클린 편이야. 그렇지만 그때 나는 딕 시슬러와 옛 경기에서의 그 멋진 직선타들이 생각나지. 그전에는 그런 비슷한 것조차 없었어요. 그는 내가 본 중에 가장 큰 홈런을 쳤어요. 그가 테라스에 자주 왔던 거 기억나니? 그를 고기잡이에 초대하고 싶었는데 내가 너무 소심해서 물어보지 못했지. 그래서 너한테 물어봐 달라고 했는데 너도 너무 소심했지. 알아요. 그건 큰 실수였어요. 그는 우리와 함께 가주었을 텐데. 그랬다면 우린 그것을 평생 간직했겠죠. 나는 위대한 디마지오를 고기잡이에 데려가고 싶다. 노인이 말했다. 그의 아버지도 어부였다더라. 어쩌면 그도 우리처럼 가난했을지 몰라. 그렇다면 우릴 이해하겠지. 위대한 시슬러의 아버지는 절대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제 나이 때 빅리그에서 뛰었다고요. 내가 내 나이 땐 아프리카로 가는 가로도 칠단 커다란 범선의 배전에 서 있었지. 그리고 저녁에는 해변에 있는 사자들을 보았고. 알아요. 얘기해 주셨어요.
아프리카 이야기를 할까? 야구 이야기를 할까? 야구가 좋겠어요. 소년이 말했다. 위대한 존 호따 맥그로우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소년은 약자 제이를 호따라고 했다. 그 사람도 전에는 테라스에 가끔 오곤 했지. 그는 거칠고 심한 말도 했고 술을 마시면 골치였지. 야구뿐 아니라 경마에도 마음이 가 있었고 적어도 주머니에 항상 경마 리스트를 가지고 다녔으니까. 그리고 자주 전화로 말들의 이름을 대곤 했지. 그는 훌륭한 감독이었어요. 아빠는 그가 최고의 감독이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그가 여기에 가장 많이 왔기 때문이지. 만일 두로셔가 계속해서 매년 왔다면 너희 아빠는 그를 가장 훌륭한 감독이라고 생각할걸. 누가 정말 가장 훌륭한 감독인가요? 루께? 아니면 마이클 곤잘레즈? 내 생각에 그들은 같아. 그리고 최고의 어부는 할아버지고요. 아니지. 나는 더 나은 사람들을 알고 있거든. 말도 안 돼요. 소년이 말했다. 실력 좋은 어부도 많고 몇몇 대단한 사람도 있죠. 하지만 할아버지가 최고예요. 고맙다. 내가 날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우리가 틀렸다는 걸 증명할 만큼 너무 큰 고기가 나타나지 않으면 좋겠구나. 할아버지가 말하는 것처럼 아직 힘이 좋으시다면 그런 물고기는 없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힘이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지.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요령도 많이 알고 있고 대책도 있으니까. 이젠 주무셔야 아침에 상쾌할 거예요. 저는 이것들을 테라스에 돌려주어야겠어요. 그래, 잘 자거라. 아침에 깨워주마. 할아버지가 내 알람 시계예요. 소년이 말했다. 나이가 내 알람 시계다. 노인이 말했다. 왜 노인들은 일찍 잠이 깨는 걸까? 하루를 더 길게 누리라고 그런가? 전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건 소년들은 늦게까지 열심히 잔다는 것뿐이에요. 그건 기억할 수 있겠구나. 노인이 말했다. 시간 맞춰 깨워줄게. 전 배주인이 저를 깨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못난 것 같거든요. 안다. 안녕히 주무세요, 할아버지. 소년은 떠났다. 그들은 테이블에 불도 켜놓지 않고 저녁을 먹었다. 노인은 바지를 벗고 어둠 속에서 침대에 들어갔다. 그는 바지들 위에 신문을 놓고 말아서 베개를 만들었다. 그러고는 담요로 몸을 감싼 다음 침대 스프링을 다른 신문지로 덮고 그 위에 누워 잠들었다. 그는 곧 잠들어 그가 소년이었을 때의 아프리카, 긴 황금빛 해변, 너무 하얘서 눈이 아픈 새하얀 해변, 높은 곳들과 웅장한 갈색 산들의 꿈을 꾸었다. 그는 이제 매일 밤 그 연안을 따라 살면서 꿈속에서 파도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그 파도를 타고 다가오는 원주민의 배들을 보았다. 그는 자면서 가판의 타르와 옥합 냄새를 맡았고 아침결엔 육풍이 실어오는 아프리카의 냄새를 맡았다. 그는 항상 육풍의 냄새를 맡으면 일어나서 소년을 깨우러 가기 위해 옷을 입었다. 그런데 오늘 밤엔 육풍의 냄새가 매우 일찍 왔고 그는 꿈속에서 시간이 너무 이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다에서 솟아나오는 섬들의 하얀 정상을 보려고 계속 꿈을 꾸었다. 그리고 다음에는 카나리아 제도의 다른 항구들과 배를 대는 정박지들을 꿈꾸었다. 노인은 더 이상 폭풍우나 여자, 큰 사건이나 커다란 물고기, 싸움이나 힘겨루기 대회나 아내에 대한 꿈을 꾸지 않았다.
그는 지금의 장소들과 해변의 사자들 꿈만 꾸었다. 그들은 황혼 무렵 새끼 고양이들처럼 장난을 치고 있었고 그는 소년을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했다. 그는 결코 소년 꿈을 꾼 적은 없었다. 노인은 쉽게 잠을 깨서 열려있는 문 밖의 달을 바라본 다음 말아진 바지를 펴서 입었다. 그는 오두막 밖에서 소변을 보고 소년을 깨우러 길을 따라 올라갔다. 차가운 아침 공기에 몸이 떨렸다. 그러나 그렇게 떨면 몸이 따뜻해진다는 것과 곧 노를 젓고 있게 될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소년이 사는 집의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노인은 문을 열고 맨발로 조용히 걸어 들어갔다. 첫 번째 방 안, 간이 침대에서 소년이 자고 있었고 노인은 지는 달빛에 그를 확실하게 볼 수 있었다. 그는 소년의 한쪽 발을 살며시 잡고 소년이 잠을 깨서 몸을 돌려 그를 볼 때까지 계속 잡고 있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년이 일어나서 침대 옆 의자에서 바지를 집어 침대에 앉아서 당겨 입었다. 노인이 문을 나서자 소년이 따라 나왔다. 그는 아직 잠이 덜 깨었다. 노인이 소년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미안하구나. 말도 안 돼요. 소년이 말했다. 남자라면 당연히 할 일인걸요. 그들은 노인의 오두막을 향해 길을 걸어 내려갔다. 길을 따라 어둠 속에서 맨발의 남자들이 그들의 배로 돛을 옮기느라 움직이고 있었다. 노인의 오두막에 도착하자 소년은 낚싯줄 다발이 든 바구니, 작살, 그리고 갈고리를 챙겼고 노인은 돛이 감겨진 돛대를 어깨에 메었다. 커피 드시고 싶으세요? 소년이 물었다. 장비를 배에 가져다 놓고 나서 좀 먹도록 하자꾸나. 그들은 이른 아침 어부들을 위해 문을 여는 가게에서 연유 깡통에 들어있는 커피를 마셨다. 잘 주무셨어요, 할아버지? 소년이 물었다. 잠을 깨는 것은 그에게 여전히 힘든 일이지만 이제 소년은 정신이 들고 있었다. 아주 잘 잤다, 마놀린. 노인이 말했다. 오늘은 확신이 드는구나. 저도 그래요. 소년이 말했다. 이제 가서 할아버지의 정어리와 제것 그리고 할아버지의 싱싱한 미끼를 가져와야 해요. 배주인은 우리 장비를 직접 가지고 와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도 옮기는 걸 결코 원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다르지. 노인이 말했다. 나는 내가 5살이었을 때 옮기게 했었지. 알고 있어요. 소년이 말했다. 금방 돌아올게요. 커피 한 잔 더 드세요. 우린 여기에 외상이 되거든요. 소년은 맨발로 산호 암석들을 딛고 미끼가 저장되어 있는 얼음 창고를 향해 걸어갔다. 노인은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오늘 하루 종일 먹을 것이라고는 그것뿐이기 때문에 그는 꼭 마셔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퍽 오래전부터 먹는 것은 성가신 일이 되었고 그는 점심을 가지고 다닌 적이 없었다. 배의 이물에 물이 한 병 있었고 그것이 그날 그에게 필요한 전부였다. 소년이 정어리와 신문에 싼 미끼 2개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들은 발 아래 자갈 낀 모래를 느끼면서 배를 향해 길을 따라 내려갔고 배를 들어 올려서 물로 미끄러뜨렸다. 행운을 빌어요, 할아버지. 행운을 빈다. 노인이 대답했다. 그는 노를 묶은 밧줄을 노쪽에 걸고 물속의 노깃을 밀치는 방향과 반대로 앞으로 숙이면서 어둠 속에서 배를 저어
항구로부터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다른 해변에서 다른 배들도 바다로 나아가고 있었다. 달이 언덕 너머로 기울어 볼 수는 없었지만 노인은 그들이 노를 물에 담그고 미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때때로 배에서 누군가 말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배들은 노 젓는 소리 말고는 조용했다. 항구의 입구에 다다르자 배들은 넓은 바다를 향해 각자 고기를 찾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흩어져 나아갔다. 노인은 멀리까지 나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땅의 내음을 뒤로하고 이른 아침 대양의 맑은 향기 속으로 노를 저어 나갔다. 어부들이 거대한 우물이라고 부르는 대양의 한 지역 위를 노저 지나갈 때는 모자반의 인광이 보였다. 그곳은 해저가 갑작스럽게 700페톤까지 깊어져서 해저의 가파른 벽을 타고 해류가 소용돌이를 만들기 때문에 온갖 물고기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다. 이곳에는 새우떼나 미끼로 쓸만한 물고기들, 때로는 가장 깊은 구멍 속에 오징어떼가 있었는데 깊은 밤이면 이것들이 해수면 가까이 떠올라서 주변을 배회하던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곤 했다. 어둠 속에서 노인은 아침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노를 저으며 날치들이 수면을 떠날 때 나는 떨림의 소리와 어둠 속에서 솟구칠 때 그들의 뻣뻣한 날개가 만들어내는 시시 소리를 들었다. 큰 바다에 나오면 그의 가장 친한 벗이기 때문에 그는 날치를 매우 좋아했다. 그는 새들, 특히 언제나 먹이를 찾아 열심히 날아다니지만 거의 성공하지 못하는 작고 여린 검은 제비 갈매기들을 불쌍하게 여겼다. 그는 도둑갈매기나 육중하고 힘이 좋은 새들 말고는 새들이 우리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간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왜 이토록 잔인할 수 있는 바다에 바다제비처럼 여리고 섬세한 새들을 만들어 놓은 걸까? 그녀는 친절하고 매우 아름답지. 하지만 그녀는 매우 잔인해질 수 있고 아주 갑자기 그렇게 변할 수 있거든. 날고 물에 몸을 담그고 먹이를 찾는 작고 슬픈 목소리의 그런 새들은 바다에서 살기엔 너무도 연약하거든. 그는 항상 바다를 스페인어로 사람들이 그녀를 사랑할 때 부르는 라 마르로 생각했다.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끔 바다에 대해서 나쁜 것을 말했지만 그런 말들도 항상 바다를 여자로 간주하고 하는 말이었다. 낚싯줄에 부표를 낚싯지로 쓰거나 상어의 간으로 큰 돈을 벌어 모터보트를 장만한 젊은 어부들은 그녀를 남성형인 엘 마르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녀를 경쟁자나 경쟁지, 심지어는 적인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노인은 언제나 그녀는, 즉 바다는 큰 호의를 베풀어 주거나 보류하고 있는 여성스러운 존재이며 만일 그녀가 거칠고 심술궂게 구는 경우는 그녀도 어쩔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달이 그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여자들한테 그러는 것처럼. 노인은 생각했다. 노인은 꾸준히 노를 저었는데 가끔 해류가 소용돌이 칠 때를 제외하곤 해수면이 잔잔해서 힘들이지 않고 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는 그 일의 3분의 1을 해류가 하도록 맡겨두고 있었고 동이틀 무렵에는 그 시간에 있기를 기대했던 것보다 이미 더 멀리 나왔다는 것을 알았다. 깊은 우물에서 일주일 동안 작업을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 노인은 생각했다. 오늘은 가다랑어와 날개다랑어 떼가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해야지. 어쩌면 큰 물고기가 거기 섞여 있을지 모르거든. 날이 완전히 밝기 전에 그는 미끼를 던져놓고 해류에 배를 맡기고 떠 있었다. 미끼 하나는 40페톰 깊이로 내렸다. 두 번째는 75페톰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100페톰과 125페톰의 푸른 물속에 드리웠다. 각각의 미끼는 바늘 허리가 몸속에 넣어진 상태로 머리를 아래로 향한 채 묶이고 단단히 꿰매져 있었고 훅의 끝부분인 바늘 턱과 바늘 끝은 싱싱한 정어리로 감추어져 있었다. 각각의 정어리는 양쪽 눈이 꿰어서 바늘 허리에 반 고리 모양으로 달려 있었다. 낚시바늘의 어떤 부분에서도 거대한 물고기는 맛있는 냄새와 훌륭한 맛을 느낄 것이 틀림없었다. 소년이 그에게 준 싱싱한 작은 참치 아니면 날개 다랑어 2마리는 가장 깊이 내린 2개의 줄에 다림추처럼 달려 있었고 다른 것에는 노인이 재사용하는 큰 청색 정갱이와 노랑 정갱이를 매달아 놓았다. 그러다 그것들은 여전히 상태가 좋았고 게다가 그의 질 좋은 정어리가 그것들에게 냄새와 매력을 더해줄 것이었다. 큰 연필 굵기의 낚싯줄들은 각기 초록색으로 물들인 짧은 나무찌에 고리지어 있어서 미끼가 당겨지거나 건드려지기만 하면 나무찌가 물속으로 잠기게 되어 있었다. 각각의 낚싯줄은 40페톰 길이였는데 속히 여벌의 다발에 연결할 수 있어서 필요하다면 물고기가 300페톰 이상의 줄을 달고 갈 수 있었다. 이제 그는 배전 너머로 물에 잠긴 3개의 막대기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줄들이 위아래로 오르내리다가 적절한 깊이를 유지하도록 부드럽게 노를 저었다. 날이 많이 밝아져 있었고 해는 금방이라도 뜰 것이었다. 해가 바다에서 옅게 떠오르자 노인은 이제 다른 배들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물에 낮게 떠서 해변을 향해 해류를 가로질러 흩어져 있었다. 얼마 지나 해는 더 밝아지고 빛이 물에 반사되어 빛나더니 완전히 떠오르자 편평한 바다가 그 빛을 노인의 눈으로 되돌려보내 그는 눈이 찔리듯이 아파서 해를 바라보지 않은 채 노를 저었다. 그는 물을 내려다보면서 어두운 물속에 곧게 내려져 있는 낚싯줄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 줄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곧게 유지했다. 그러면 컴컴한 물속 흐름의 각각의 깊이에서 그곳을 헤엄쳐 지나가는 어떤 물고기에게도 그가 기대하는 바로 그 지점에 미끼가 기다리고 있게 될 테니까. 다른 어부들은 낚싯줄이 해류를 따라 움직이게 두었기 때문에 때로는 어부들이 그것들이 100페톰에 있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60페톰 깊이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생각했다. 나는 그것들을 정확하게 유지하거든. 다만 내게 더 이상 행운이 따르지 않기 때문인 거야. 하지만 누가 알아? 어쩌면 오늘일지. 매일이 새로운 날이거든. 행운이 따르면 더 좋지. 그보다 나는 정확하게 할 테야. 그러면 행운이 찾아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까. 해는 이제 2시간을 더 높이 올라 동쪽을 바라보더라도 그의 눈을 그다지 아프게 하지 않았다. 이제 시야에는 단 3척의 배만 남아있었고 그것들은 매우 낮고 먼 연안에 바라보였다. 평생토록 이른 아침에 해는 눈을 아프게 했지. 그는 생각했다. 그렇지만 아직도 눈이 좋거든. 저녁엔 해를 똑바로 봐도 눈이 깜깜해지지를 않지. 저녁해도 역시 강렬하지만 하지만 아침엔 고통스러워. 바로 그때 노인은 군함새 한 마리가 길고 검은 날개로 그의 앞쪽에서 원을 그리며 날고 있는 것을 보았다. 새는 뒤로 펼친 날개를 기울여 직하강을 하더니 다시 원을 그리며 날았다. 뭘 본 모양이군.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냥 둘러보는 게 아니야. 그는 새가 선회하는 곳을 향해 천천히 속도를 유지하면서 노를 저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낚싯줄을 곧게 유지했다. 그러나 그가 해류를 약간 헤치고 나가서 고기 잡는 정확함은 계속 유지하지만 속도는 새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빨랐다. 새는 공중으로 더 높이 날아올라 날개를 움직이지 않은 채 다시 원을 그리며 날고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다이빙을 했다. 노인은 물에서 튀어올라 해수면을 필사적으로 미끄러지는 날치를 보았다. 만세기야!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엄청나게 큰 만세기떼! 그는 노를 배에 들여놓고 이물 아래에서 작은 낚싯줄을 꺼냈다. 찰사 목줄에 중간 크기의 훅으로 된 그것에 그는 미끼로 정어리 한 마리를 끼웠다. 그것을 뱃전으로 넘겨 물에 던지고 나서 고물에 나와 있는 고리에 단단히 묶었다. 그런 다음 그는 다른 줄에 미끼를 끼워서 이물 바닥 그늘진 곳에 감아놓았다. 그는 노젓기와 이제는 물 위를 낮게 날면서 먹이를 찾는 날개가 긴 검은 새를 지켜보는 일로 돌아갔다. 그가 지켜보고 있는 동안 새는 다이빙을 하기 위해 날개를 기울여 다시 물로 급강하했다가 날치를 쫓으며 그의 날개를 거칠고 비효과적으로 펄럭이고 있었다. 노인은 대형 만세기떼가 도망가는 물고기들을 쫓는 바람에 약간 부풀어 올라온 수면을 볼 수 있었다. 만세기는 저 물고기들이 날고 있는 아래에서 물을 가르며 헤엄치고 있다가 물고기들이 바다로 떨어질 때 물속에서 속도를 내서 달려드는 거지. 정말 거대한 만세기떼야. 그는 생각했다. 그것들이 넓게 퍼져 있으니 날치들은 거의 가망이 없겠는걸. 새는 기회가 없겠어. 날치가 새한테는 너무 크고 너무 빨리 달아나니 말이야. 그는 날치들이 물 위로 튀어오르고 또 튀어오르는 모습과 새의 보람없는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저 물고기 떼는 내게서 멀어져 버렸어. 너무 빨리, 너무 멀리 이동하는군. 하지만 어쩌면 뒤처진 놈 하나쯤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내 큰 물고기가 그들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지. 내 큰 물고기는 틀림없이 어딘가에 있어. 육지 위의 구름은 이제 산맥처럼 솟아올랐다. 해안은 그 뒤의 회청색 언덕들과 함께 하나의 긴 녹색 선일 뿐이었다. 이제 바닷물은 진한 파랑색으로 너무 짙어 거의 보라색이었다. 그가 물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어두운 물속에 흩뿌려진 듯한 붉은 플랑크톤과 지금 태양이 지어내는 야릇한 광선을 보았다. 그는 물속으로 사라져 보이는 줄들이 곧게 드리워져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많은 플랑크톤을 볼 수 있어 흐뭇했다. 그것은 바로 물고기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었다. 이제 해가 더 높이 올라서 물속에 만드는 야릇한 광선은 좋은 날씨를 의미했고 육지의 구름 모양도 마찬가지였다. 새는 이제 거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수면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햇빛에 바랜 몇 조각의 노란 모자반들과 포르투갈 고깔 해파리의 보라색으로 어느 것이나 같은 형태인 영롱한 젤리 같은 공기 주머니가 배 가까이에 떠다녔다. 그것이 몸을 옆으로 뒤집더니 바로 잡았다. 그것은 물속에 뒤쪽으로 1야드는 충분히 될 것 같은 치명적인 보라색 촉수를 들이운 채 공기방울처럼 발랄하게 물에 떠 있었다. 아구아 말라. 노인이 말했다. 이런 창녀야. 그가 노를 이용해서 가볍게 돌면서 물속을 내려다보니 해파리의 촉수와 같은 색의 아주 작은 물고기들이 그것들 사이로 그리고 공기주머니가 떠다니면서 만드는 작은 그림자 아래에서 헤엄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그 독에 내성이 있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았고 만약 노인이 고기잡이 하는 중에 약간의 촉수가 낚싯줄에 붙어 미끌거리며 보라색으로 남아있었다면 그의 팔과 손은 덩굴 옷이나 온나무의 독이 오른 듯 벌겋게 부풀어 오르고 쑤셨다. 하지만 아구아말라의 독은 빠르게 그리고 채찍을 맞은 듯이 퍼졌다. 영롱한 공기방울은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것들은 바다에서 최악의 속임수였고 노인은 커다란 바다 거북들이 그것들을 잡아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다. 거북은 그것들을 보면 정면에서 다가가서는 눈을 감아 온몸을 완전히 등딱지로 만든 뒤에 촉수까지 깨끗이 먹어치웠다. 노인은 거북들이 그것을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을 즐겼고 폭풍우가 지나간 뒤 해변에서 그것들을 밟으면서 걷는 것, 그리고 각질이 두껍게 앉은 그의 발바닥으로 밟을 때 그것들이 터지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푸른 바다 거북들과 매부리 바다 거북을 그들의 우아함과 속도 그리고 희귀성으로 인해 사랑했다. 그리고 노란 가슴판과 특이한 교미법, 눈을 꾹 감고 고깔 해파리를 행복하게 먹는 거대하고 우둔한 붉은 바다 거북에게는 친근한 경멸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비록 거북잡이 배를 수년간 탔었지만 거북에 대해 신비감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그들 모두를 불쌍하게 여겼는데 심지어 커다란 등껍질이 작은 배만큼 길고 무게가 한 톤이나 나가는 거북들에게도 그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북이 잡혀서 토막나고 도살된 후에도 심장이 몇 시간이나 살아있기 때문에 거북에 대해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노인은 나도 그런 심장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의 발과 손도 거북의 그것들과 같아. 라고 생각했다. 그는 기운을 내려고 그 하얀 알을 먹곤 했다.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정말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한 강한 힘을 유지하려고 5월 한 달 내내 그것을 먹었다. 그는 또 많은 어부들이 장비를 보관하는 오두막의 큰 드럼통에 있는 상어 간유를 매일 한 컵씩 마셨다. 그것은 간유를 원하는 모든 어부들을 위해서 그곳에 두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어부들은 그 맛을 혐오했다. 하지만 그들이 일어나는 그 시간에 깨는 것에 비하면 간유를 마시는 것이 더 나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감기나 독감을 예방하는 데에도 좋았고 눈에도 좋은 것이었다. 이제 노인이 위를 올려다보니 새가 다시 원을 그리며 나는 것이 보였다. 고기를 찾았군.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